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생활 적폐와 민생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또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맥락인지 살펴보시죠. 네, 어떤 메시지예요? 원래 이 시기에 대통령이 부패를 일소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뭔가 사정정국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로 추린 9개 생활 적폐 청산 과제를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주로 민생과 관련된 대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9개 생활 적폐 청산 과제? 그렇습니다. 뭐예요, 내용이? 우선 생활 적폐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첫째가 이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인데, 그리고 둘째가 우월적 지위 남용, 셋째가 권력 유착 및 사의 편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으로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렇게 들어 있고요. 우월적 지위 남용에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갑질 이거 꼽히고 있습니다. 또 권력 유착 및 사익 편취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 건축 부패, 여기다 이제 안전 분야 부패가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 많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목은 없어요? 교육 문제와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아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수능 비중 축소와 내신 학종 비율 확대에 지금 정부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학사비리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폐원이나 이런 게 폐원 시에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의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갑질 문화에 질려 있고 과거에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는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시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 구체적으로 뭘 또 언급했어요? 이 먹튀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이 통계를 볼 때 이제 요양급여 비용의 이제 지난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가 안 된다. 이게 결국 이제 요양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고요. 예. 그럴 경우에 사무장이나 병원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이걸 환수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건축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시행사가 돈이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을 해서 주민 대표를 끌어들이는 과정에 비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건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니까 해당 부처들이 빨리빨리 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요. 혁명이냐 쿠데타냐 전쟁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가 공항에서 잡혀가서 지금 드라마 같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워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 르노와 닛산이 서로 지분을 교차해 갖는 자본 제휴 상태이고 미쓰비시는 닛산이 지분 34%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 르노와 닛산의 동맹은 1999년에 닛산이 위기에 빠지면서 맺어졌습니다. 르노가 닛산을 인수할 만큼의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건데요. 거기에 미쓰비시가 동참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폭스바겐에 이어서 자동차 업계 세계 2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잡혀갔다는 카를로스 곤 회장 어떤 혐의입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인데 가장 큰 게 이제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기가 받는 보수를 50억엔,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게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브라질, 레바논, 프랑스, 네덜란드에 집을 사는 등의 좀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혐의도 걸려 있는데요. 이런 혐의들은 좀 밖에서 봐서는 그냥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제 내부 고발을 했다 이 점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니까 혁명이나 쿠데타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리를 이유로 해서 회장을 고발했다 이런 얘기면 이게 혁명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쿠데타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이상의 배경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곤 회장은 르노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인 경영진들이 밀어내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쿠데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실제 곤 회장이 체포된 이후에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곤 회장의 장기 집권이 너무 오래돼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15분 동안이나 계속한 게 이런 관측을 또 뒷받침했는데요. 예. 즉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닛산을 좀 일본 회사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뭐예요, 그럼? 르노와 닛산의 알력이 이제 프랑스와 일본의 산업 정책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건데요. 지금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행정부에서 경제산업부 장관을 할 때부터 이 곤 회장과 마찰을 빚어왔거든요. 프랑스 제조 회생을 위해서 르노와 닛산을 좀 동맹을 넘어 합병하도록 하고 생산 라인을 프랑스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곤 회장이 계속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부가 원한다고 뭐
그 생산 라인을 어디로 가져와라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르노 지분의 15%가량을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고 지금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정부 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건데요. 예. 여기다가 또 2014년도에 장관이었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프랑스의 플로랑주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정부 지배력이 더 강화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플로랑주법? 그렇습니다. 뭐예요? 일종의 차등 의결권 제도인데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을 2배로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또 2016년도에는 프랑스 정부가 곤 회장의 과잉 연봉을 문제 삼아서 뭐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압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허. 결국 마크롱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곤 회장의 입장이 완전 합병 쪽으로 다소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랑 누가 전쟁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결국 프랑스가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추진하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뭔가 일본이 곤 회장을 체포했다. 뭐 이런 시각이 나온다는 건데요. 일본 쪽에서. 그렇습니다. 아. 이 곤 회장은 르노와 닛산 사이에서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곤 회장 낙마 이후에는 양사가 서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곤 회장 체포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좀 양국 간의 현안 문제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KBS의 경우에는 리포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출발선에 선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곤 회장은 어제 일본 공항에서 체포됐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세 번째 항목은요? 또 다른 탄핵 국면인데요.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국회 탄핵 촉구가 사실상 결의가 돼서 지금 공이 다시 입법부로 넘어온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정리했지만 여당은 탄핵 추진한다는 거고 야당은 반대한다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도 이 법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적극 검토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제적과반인 150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협력이 절실한데 아직 그럴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지만 나머지는 다 반대하거나 입장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가 법관 중에 누구를 탄핵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민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6명의 이름을 또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받은 판사가 한 100명은 되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선별이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법관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확정된 혐의도 없고 또 임종원 전 범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현직 판사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헌 위법 사실을 국회가 따로 판단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회 법사위가 직접 혐의를 속간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월권 논란도 있고 또 입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라는 겁니다. 예. 특히 이런 논리를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제기할 걸로 보여서 아무래도 법관 탄핵 소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누구누구가 기소돼서 재판 결과 유죄받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가 어떤 법관은 어떤 항목에서 위헌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거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난관이 예상되는군요. 난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